오늘의 뉴스들 가운데 가장 뜨거운 내용을 깊이 있게 짚어보는 라이브 플러스 코너입니다. 조금 전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한 달 첫 번째 기자회견이 마무리됐습니다. 역대 대통령들 가운데 가장 빠른 첫 기자회견이었던 만큼 이재명 대통령은 어제 SNS에서 지난 한 달을 되돌아보고 4년 11개월이란 남은 임기를 새롭게 다지기 위해서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취임 30일째를 맞은 이재명 대통령의 소감을 직접 들어보시죠. 지난 30일은 공난의 파도를 함께 건너고 계신 우리 국민 여러분의 간절한 열망을 매 순간 가슴에 새기며 무엇보다 무너진 민생 회복에 전력을 다하는 중입니다. 국회에서의 신속한 추경안 통과로 경기 회복과 소비 진작의 마중물이 만들어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굳건한 한미 동맹과 긴밀한 한미 일협력 그리고 조속한 중러 관계 개선을 바탕으로 국익 중심 실용 외교를 통해 평화도 국민의 삶도 지켜가겠습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확실하게 바꿔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30조 5천억 원대의 2차 추경안을 편성을 했죠. 여야가 막바지 심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내일 본회의에서 아마 처리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런데요, 2차 추경 처리를 앞두고 밥상 물가에는 또 빨간불이 켜진 상태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지난 5월 1.9%로 떨어졌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다시 또 2%대로 올라섰습니다. 여기에다가 민생 회복 소비 쿠폰이 이달 중으로 풀리게 된다면 물가를 좀 더 자극하게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경제는 심리적인 측면이 강하다라고 강조하면서 민생 회복 소비 쿠폰의 효과를 긍정적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재정 상황, 또 부채 상황, 경제 상황 이런 것들 다 고려해서 나름은 정한 것이고 효과는 일반적으로 평가되는 것보다 높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경제는 심리 측면이 아주 강한데 내년에 경제가 좋아질 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8년 만에 가장 많다고 해요. 경제가 좋아질 거다라고 믿으면 이제 소비가 좀 늘어나죠. 여기 약간의 마중물을 부어주면 선순환이 시작되지 않겠냐. 정부가 제출한 30조 5천억 원 규모의 2차 추경안, 어제 국회 각 상임위 예비심사 과정에서 9조 5천억 원 정도를 더 늘린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2차 추경 규모가 원래 30조 원 규모였는데 이렇게 되면 9조 5천억을 늘리면 40조 원 규모가 되는 건가요? 그러면 지금 국가 재정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당초 정부가 편성했던 게 30조 정도인데 거기에 이제 세입 경정이 10조가 있기 때문에 네. 실제 세출, 쓰는 돈 한 20조 정도였죠. 근데 통상 이 추경 심사 과정에서는 전년도 본 예산 심사 때 반영되지 않았던 부분들에 대한 증액 요구가 늘 있어 왔습니다. 지난 1차 추경 때도 상임위 예비 심사 과정에서 한 2조 정도 증액 요구가 있었는데요. 이 예산 예결위 또 심의 과정에서 실제 꼭 필요한 예산이 아니면 또 삭감이 됩니다. 네. 일단 각 상임위에서는 필요한 예산이 더 있다 해서 9조가 넘는 예산 증액 요구안을 예결위로 넘겼는데 아마 그중에 일부는 반영이 되고 또 네. 일부는 삭감될 것으로는 보여집니다. 이제 이렇게 될 경우에 역시 국가 채무 부담이 있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정부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검토가 되지 않았을까. 절대 이 국가 채무 기준액이 상승한다고 해서 너무 불안해할 필요는 없다. 정부가 충분히 관리 가능하고 감당 가능한 수준에서 국가 채무를 관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지금 국가 채무가 증대한다고 하더라도 이 국민들의 삶의 개선에 필수적이라면 추경을 통해서 민생 회복 지원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게 네네. 선순환 효과를 통해서 결국 이 재정 건전성에 기여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도 있기 때문에 네네. 일단은 예결위에서 논의된 결과를 가지고 시급한 민생의 추경을 집행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경제는 심리적인 측면이 강하다. 그리고 전 국민 소비 쿠폰이 풀리면서 경제가 활성화되고 더 긍정적인 효과가 강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이재명 대통령은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글쎄요, 이제 저 결과를 지켜봐야 하겠죠. 물가 상승을 자극한다는 우려는 있을 수 있지만 그보다 긍정적인 효과가 더 기대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난해 윤석열 정부 시절 대통령실 특별 특활비, 이 특활비를 전액 삭감했던 민주당이요. 이번 추경 심사 과정에서는 다시 또 대통령실 특활비 증액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에서는 거센 비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먼저 지난해 민주당의 목소리부터 들어보시죠. 대통령실 특갈비를 삭감했다고 해서 국정이 마비되지도 않고 검찰 특갈비를 삭감했다고 해도 국민이 피해를 입지 않습니다. 민생 고통과 치안 공백이 가중될 것으로 우려되고 재난 재해에 대한 적기 대응을 어렵게 할 것입니다. 어디다 쓰는지도 모르는 특활비를 삭감한 것인데 이것 때문에 살림을 못하겠다고 하는 건 사실 좀 당황스러운 얘기죠. 자, 이렇게 되자 국민의힘 송원석 비대위원장은요, 앞서 들으신 이재명 대통령의 지난해 발언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황당하다, 내로남불이다 라면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제 새로운 정부가 일을 함에 있어서 이 특활비의 부족 문제가 일을 하는데 지장이 생기지 않도록 저는 예산에서도 반영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불과 반년 전 본인들이 전액 삭감했던 대통령실 특활비를 원활한 국정 운영에 필요하다면서 추경으로 증액하자고 민생 추경이라면서 추경이 그렇게 급하다고 우기더니 결국 알고 보니까 대통령실 특활비가 그렇게 급했단 말입니까? 이재명 대통령 말씀대로 정말 황당한 일입니다. 염치도 없고 양심도 없는 가히 내로남불, 표리부동의 끝판 세력입니다. 이 항목 자체가 대상이 같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는 좀 황당하다는 입장을 얘기하고 있네요. 당황스럽죠. 왜냐하면 불과 한 7개월 만에 입장이 변한 거거든요. 네. 근데 첫 번째 당황스러운 일은 그렇다면 그동안에 지금 현재 민주당에서 주장했던 바와 같이 특활비를 삭감한 이유가 전 정부의 특활비를 삭감한 이유가 대통령실의 컨트롤 타워 기능을 마비시키려고 했던 것이냐. 그다음에 특활비 내지 특경비라고 해서 특정 업무 경비는 주로 수사와 정부 수집에 쓰는 돈이거든요. 네. 감사원, 경찰, 검찰, 국정원 등인데 이런 부처들에 대한 특경비, 특활비를 깎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당시 전 정부에 대한 여러 가지 수사 내지 감사를 방해하려고 했던 것이냐. 이런 이제 단순한 의문이 드는 거고, 두 번째는 정부가 만약에 이 추경 편성에 특활비 증액을 요구했으면 모르겠어요. 근데 민주당이 요구했잖아요. 네. 정부 추경안에는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민주당이 요구했단 말이에요. 이것도 좀 웃기지 않아요? 원래는 정부가 지금 특활비가 필요하다고 했으면 뭐 법무부라든지 아니면 기타 경찰이라든지 여기서 특활비 복구 내지 특경비 복구를 요구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요구했다. 이 부분은 그러면 정치보복을 위한 여러 가지 검찰, 경찰의 활동을 독려하기 위해서 한 것 아니냐 이런 오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 부분은 먼저 민주당에서 그러면 기존에 했던 이유는 뭔지 명확히 네. 그리고 다시금 복원을 요구하는 이유는 뭔지에 대한 설명을 통해서 국민의힘을 설득해야 될 일이다.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듣고 보면 뭐 오래전 얘기도 아닙니다. 얼마 전 얘기예요. 민주당에서는 대통령실의 특활비 전액 삭감을 했다가 지금 정권이 바뀌자마자 다시 또 부활을 하고 증액을 했어요. 이건 어떻게 설명을 하시면 될까요? 중대한 상황 변화가 있었죠. 12월 3일에 비상계엄. 그 당시 예산 심의 과정에서는 이런 상황을 전혀 예정하지 못했고요. 그 이후로 대통령실에서 이 특활비 사용의 어떤 소요가 생긴 겁니다. 물론 당시에도 대통령실의 특활비 또 검찰, 경찰의 특감비나 뭐 삭감하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는 있을 수 있는데 그때 그래서 민주당이 계속 요구했던 게 그러면 이걸 눈먼 돈, 쌈짓돈처럼 안 쓴다는 어떤 최소한의 근거를 내라고 그랬는데 전혀 제출되지 않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 과정에서 삭감안이 통과되고 그리고 이제 바로 비상계엄이 이어졌던 겁니다. 아마 이제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특활비를 다시 복원하는 예산 안에서는 충분히 이게 어디에 쓰는지 물론 이제 특활비라는 것이 용도를 아예 특정해서
제출하지는 않지만 적어도 필요성에 대해서는 여야가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만한 내용을 가지고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때 삭감했는데 왜 지금 복원하냐 이런 식으로 접근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제가 짧게 말씀드리면 그러면 이게 어디에 쓸지를 한번 미리 민주당도 밝히고 나서 요구를 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간 했던 부분은 정치 공세라는 거죠. 민주당의 그 당시에 지역화폐 예산 2조 원을 안 들어주니까 4조 원 그냥 삭감했던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뿐이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4조 원에 주로 대통령실, 권력기관의 뭐 여러 가지 정보 내 수사 비용. 그러니까 국정의 그 예산을 아무런 원칙 없이 그냥 막 삭감한다는 거죠. 네. 그거를 뭐 자인하고 사과를 먼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자, 이재명 대통령 앞에는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죠. 특히 핵심 수건 과제로 꼽히는 이 정부의 과제가 이겁니다. 검찰개혁. 검찰개혁의 속도와 수위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의 입장 어떨지 오늘 입장 내용 들어보시죠. 국민의 권한을 위임받은 권력기관들에 대한 개혁도 속도감 있게 확실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랬듯이 앞으로도 우리 정부의 확고한 원칙은 오직 국민입니다. 검찰개혁 또는 이걸 포함한 사법개혁은 사실 매우 중요한 현실적 과제죠. 법이 가진 사람 또는 특정한 목적에 의해서 악용이 되면 우리 국민들은 대체 어디에 기대겠습니까? 수사권을 분리해야 된다라는 점에 대해서 반론 여론이 꽤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별로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 후에 개혁의 필요성이 더 커진 거죠. 일종의 자업자득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추석 전에 제도 자체를 그때까지 어릴게를 만드는 건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검찰 개혁은 국회가 하는 겁니다. 우리 정부에서 할 일은 그로 인한 갈등, 부작용 이런 걸 최소화하는 게 필요하죠. 이재명 대통령은 검찰개혁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방향은 명확하게 정해져 있고요. 이제 속도가 어떻게 조절될지가 관건입니다. 일단 검찰개혁에 대해서 자업자득이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검찰 스스로 자초한 결과다. 이렇게 해석이 되죠. 검찰개혁 주도권은 그리고 국회에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건 무슨 의미로 보면 됩니까? 그러니까 입법에 의해서 어차피 검찰개혁은 입법에 의해서 하는 거다. 저 뒤에 이제 세 번째 단락 말씀 맞는데 첫 번째 단락 말씀도 틀린 건 아니에요. 자업자득은 맞죠. 네. 근데 자업자득의 대상은 누굴까요? 그건 위정자 내지 민주당 내지 권력자들이에요. 권력자들을 수사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수사했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 아니겠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기소수사분리라고 하는데 만약에 기소수사분리의 내용이 그냥 기소청을 하나 만들면 돼요. 검찰청을 냅두고. 그러면 검찰청이 계속 수사할 수 있도록 해놓으면 그럼 제가 저 개혁의 취지를 공감하겠어요. 그런데 지금 기소수사분리라고 하고 만약에 검찰의 수사권을 뺏는다 그러면 이거는 사실은 그렇게 쓰지만 특수 등 인지수사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수 등 인지수사의 대상은 누굴까요? 통상 권력자들입니다. 그 권력자들에 대해서 권력자가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수사에 대해서 국민이 피해봤습니까? 국민은 일반적인 수사에 대해서 피의자로 되는 것서 거기에 대해서 본인들이 영향을 받는 것이지 특수 내지 인지수사에 대해서는 국민은 전혀 이해관계가 없어요. 오히려 박수 칠 일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못하게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저는 기소수사분리라고 쓰지만 실제는 특수 등 인지 정치권을 향한 이 인지수사를 막겠다는 것뿐이 그렇게 들리니까 네. 결국 기소권을 떼내는데 검찰권을 존치하느냐 여부를 좀 보면 알겠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검찰개혁을 위해서는 중요한 3대 축이 있죠. 민정수석 그리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자 그리고 행안부 장관 후보자 이렇게 세 주요 축이 있습니다. 그런데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 검찰개혁의 속도와 수위에 대한 온도차가 드러나면서 최근에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죠.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춘 그런 검찰개혁이라든가 또 사법체계의 변화 이런 것을 고민해야 될 입장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하게 또 차분하게 고민하고 준비하겠습니다. 검찰 조직의 해체라든가 이런 표현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검찰개혁 지금 당장 추석 전에 검찰개혁 이번엔 끝을 봐야 합니다. 9월까지 검찰청을 해체하겠습니다. 국민위에 군림한 권력, 정치를 집어삼킨 권력, 더는 두고 보지 않겠습니다.
검찰 개혁은 폭풍처럼 몰아쳐서 전광석화처럼 해치워야 합니다. 추석 귀향길 자동차 라디오 뉴스에서 검찰청이 폐지됐다. 이 뉴스를 들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더 뜸들이면 밥이 다 타듯이 검찰 개혁도 다 타버리고 재만 남을 수도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지금 의원들 목소리와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 이게 과연 불협화음일까? 아니면 계산된 역할 분담일까? 이런 다양한 해석이 나옵니다. 이른바 굿캅, 배드캅, 악역을 나누어 맡아서 진행을 하는 병행책이 아니겠냐, 이런 해석도 나오는데요. 일단 앞으로 검찰개혁에 있어서는 당사자인 검찰 내부의 반발이 어느 정도 나오느냐도 관건입니다. 과거에도 검찰개혁은 있어 왔고 내부 반발을 이겨내지 못해서 실패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일단 그 자업자득과 관련해서 한마디 간단하게 덧붙이면 앞부분에 했던 네. 권력자들을 수사했다고, 그러니까 소위 뭐 이재명 대통령이나 민주당을 수사했다고 개혁의 대상으로 삼는 게 아니죠. 정치적 반대자, 정적들을 제거하기 위한 수사만 집중하고 실제 권력자라고 할 수 있었던 김건희 여사 관련된 순직 해방 관련된 수사 검찰이 하지 않지 않았습니까? 검찰의 수사가 이런 방식으로 수사와 기소권을 가지고 남용되는 그 역사를 스스로 반복하였기 때문에 지금의 개혁은 검찰 스스로 자초한 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린 거고요. 뭐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 굳이 따로 역할을 나눈 것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당에서 입장이야 신속하고 빨리 이 검찰 개혁을 완수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것이고요. 정부 또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이 입법안을 통해서 정부로 올라올 경우에 실제 이게 국민들의 피해가 미치지 않도록 신중하게 조율하고 조정하고 이런 역할을 해야 되니까 그 입장을 신중하게 가져가는 것뿐이지. 네. 이 당은 뭐 거세게 몰아치고 이거에 대한 반발을 의식해서 정부는 뭐 미온적 입장을 갖고 있고 이런 뭐 서로의 역할 배분을 갖고 이 개혁을 추진하는 전략 뭐 이런 차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대통령 기자회견, 한 달을 맞은 첫 번째 기자회견에서 다양한 질문들이 나왔습니다. 지금 미국과 무역 협상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도 질문이 나왔고요. 또 안보 문제도, 외교 문제도 질문들이 나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음 주에 서울에서 한미일 합참의장이 만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이재명 정부 들어서 이제 처음 있는 일인데 일단 어떤 일로 만나게 되는 거죠? 또 주제가 뭡니까? 7월 10일, 11일에 서울에서 한미일 합참의장 회의가 있습니다. 네. 아마 이를 위해서 이제 만나게 되는 건데 지금 한미일 간의 군사 현안이 대단히 많습니다. 미국에서는 뭐 일본에게도 마찬가지인데 국방비 이 부담금 증액을 계속 요구하고 있고요. 또 당장의 공동의 현안과 관련해서는 북한의 핵 미사일에 대한 대응에 대해서 또 우리 대한민국에서 이재명 새 정부가 들어섰기 때문에 네. 이에 대한 어떤 대북 정책과 관련된 이 정책적 조율이 필요한 시점에서 한미일 이 합참의장 회의가 열리는 것이어서요. 네. 아마 그런 부분들을 조율하고 각 정부의 입장을 확인하고 특히 이제 방위 분담 관련해서는 미국에서는 네. 뭐 한국과 일본의 입장이 어떤 것인지를 한번 예비적으로 확인해보는 이런 자리의 회담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합참의장들 한미일이 만난다고 하지만 이 한미일의 군사 동맹은 굉장히 견고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안보적인 측면도 있겠지만 방금 말씀하신 대로 방위비에 대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또 무역 협상을 하려면 일괄 협상에 방위비 문제도 같이 포함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글쎄요, 이달 말이면은 미국과 일본 방문을 이재명 대통령 정부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글쎄요, 한미일 합참의장 회의에서 무역 협상 얘기도 자연스럽게 연결고리로 나올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그 두 개는 연결되는 부분이 없잖아 있는데 합참의장이 와서 사실 첫 번째 할 일은 주일미군과 주한미군의 역할 분담. 아하. 왜냐하면 지금 주일미군은 삼성 장군이 그 사령관이고 네. 주한미군은 사성 장군이잖아요, 미군. 근데 주일미군 같은 경우에는 독자적인 작전권이 없어요. 근데 이것을 주한미군은 독자적인 작전권이 있습니다. 이것을 조정해가지고 주일미군으로 하여금 독자적인 작전권을 갖도록 하겠다라는 그런 이제 설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이 가장 좀 걱정되는 부분이 하나 있는 것이고 말씀 주신 대로 이제 국방비 증액 문제 이 부분은 사실 이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문제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여기에 관련된 실사를 좀 하는 의미도 없잖아 있죠. 네. 그래서
해당 합참의장이 오게 되면 저희도 뭐 해당 당국자가 설명을 잘 해야 될 것 같고 네. 주한미군의 운영과 관련된 작전 범위 확대에 대해서도 이재명 대통령의 사전 지침이 있겠지만 어쨌든 전향적인 검토를 해야지만 네. 사실은 독자적인 작전권을 지키는 길이 아닐까라는 개인적인 네. 생각도 있습니다. 오늘 대통령 첫 기자회견의 가장 주된 목적은 원래 이제 민생 안정, 경제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이 주가 될 것이다 했었는데 다양한 질문이 쏟아져 나왔고요. 외교 문제도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일단 나라 살림을 제대로 하려면 내각이 또 진용을 빨리 갖춰야 되겠죠. 이재명 대통령의 지난 한 달 내각 인선 핵심 키워드는 속도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똑같이 인수위 없이 출범했던 문재인 정부에서는 1기 내각 지명이 완료되는 데만 2달이 넘게 소요가 됐었죠. 그런데 이재명 정부는 출범한 지 한 달이 된 지금 국토교통부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만 남겨놓고 1기 내각 인선은 거의 사실상 마무리가 됐습니다. 한 달 동안 숨가쁘게 이어져 왔던 이 인선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 오늘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인사에 대한 불만도 사실은 있고 또 뭐 부족한 점도 있고 더 나은 사람을 했어야지 뭐 이런 지적도 있는 게 사실이죠. 그러나 우리는 뭐 최선을 다했지만 국민들의 눈높이나 또는 야당 또는 뭐 우리 지지층 안에 기대치에 좀 못 미치는 그런 측면도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저는 인사와 관련돼서는 우리 국민들께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있는 자원을 최대한 써야 되고 골라내서 한쪽만 쓰면 결국 끝없는 전쟁이 벌어집니다.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 거냐를 가지고 평가 판단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시간을 주고 좀 기다려 주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국민의힘에서는 이 대통령 기자회견이 있기 전에 이미 이재명 정부의 전반적인 인선에 대해서 아주 박한 평가를 내놨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인사는 한마디로 변전충 인사입니다. 변호인단의 변, 전과자의 전, 이해충돌의 충, 변전충 인사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변호인들이 대통령 비서실을 비롯한 곳곳에 요직을 차지했습니다. 전과자들이 요직을 점령하고 있습니다. 전과 5범의 국무총리, 전과 2범의 비서실장, 말 그대로 범죄자 주권 정부인 것입니다. 오죽하면 이재명 정부에서 출세하고 싶으면 범죄부터 저질러라라는 말이 시중에 나돌겠습니까? 이쯤 되면 인사검증 시스템이 완전히 마비된 것입니다. 사실 인사검증 시스템이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재명 대통령은 범여권 내에서 나오는 이 인사 관련 불만에 대해서 한쪽만 골라 쓰다 보면 끝없는 전쟁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면서 이 통합 명분을 내세웠습니다. 자, 그런데 국민의힘은 변전충 인사라면서 아주 박한 평가를 내놨습니다. 일단 이 통합 인사라고 하는 부분은 인사에 관련된 얘기만큼은 대통령께서 아마 지지층을 향해서 그 불만 어린 시선에 대해서 네. 설명하는 자리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첫 번째는 많은 인사가 잘 된 인사도 많죠. 좀 신선하고 파격적인 인사도 있는데 일단 눈에 띄는 인사는 권력기관에 대한 인사는 측근들을 배치했다라는 게 하나 눈에 띕니다. 그러니까 법무장관, 그다음에 행안부 장관, 그리고 국정원 기조실장에 본인의 그 변호인 출신이었던 김인수 변호사가 들어갔고요. 이 부분은 굉장히 납득하기 어려운 인사 중에 하나죠. 또 하나 국세청장의 현역 의원이 갔단 말이에요. 물론 이제 의원 신분을 벗어나서 갔지만 이 부분도 국세청 역사상 상당히 보기 드문 인선입니다. 자, 권력기관에 대해서 본인의 뭐 측근 내지 본인이 통제할 수 있는 분이 가서 권력기관을 장악한다라는 인상을 줄 수 있는 인사. 그리고 하나는 이해충돌 부분은 분명히 이재명 대통령께서 유념을 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네. 기본 원칙이 있는 겁니다. 네. 나를 변호했던, 직전까지 나를 변호했던 분들이 대통령실의 비서관의 상당수를 가거나 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정원의 기조실장을 간다는 거. 네. 또 대북 송금 사건의 변호인이었습니다. 근데 국정원이라는 곳이 대북 정보를 다루는 곳이에요. 거기에 있는 여러 가지 서류나 아니면 정보들이 재판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는 차치하고 일단 뭔가 상징적으로 안 맞잖아요. 네. 자, 이런 인사에 대해서 잘하면 되지라는 인사. 그러면 앞으로 인사할 때 검증을 왜 합니까? 그리고 인사청문회 왜 하죠? 앞으로 잘하는지 보고 2년 이후에
그냥 그만둘 때 인사가 잘했는지를 사후평가하면 될 일을 네. 그러니까 사전평가하는 이유는 잘할지 말지에 대해서 객관적인 여러 가지 사정을 들어서 국민이 평가하자는 거기 때문에 네. 지금 저 말씀도 저는 사실 궤변으로 좀 느껴져요. 출범한 지 30일밖에 안 된 인사고요. 이 검증 과정에 제한과 한계가 있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성공한 지금 인사로 평가받고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물론 국민의힘에서 불만이 있거나 문제 제기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렇게 변전, 충 이런 조어가 지금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과거에 이명박 정부 때 유행했던 뭐 고소형 강부자 이런 인사 그때는 이게 좀 신선하게 다가오고 어떤 규정하는 데 있어서 의미가 있었지만 지금 변호인단 뭐 지금 전과자 이러시는데 그중에 몇 명의 어떤 특징적인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조어를 만드는 것이 국민적 공감을 얻을 수 있을까 싶고요. 이 충돌의 문제도 지금 이제 주로 국정원 기조실장 관련된 문제인데 이미 이재명 대통령 관련된 재판들은 다 일괄돼서 정지돼 있고 물론 이제 대북 송금 사건 하나가 남아 있긴 하지만 그거 네. 역시 이 그 법인카드 같은 재판부이기 때문에 중단될 겁니다. 지금 기조실장에 그분이 간다고 해서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치려고 할 것이고 미치겠습니까? 네. 실제 검사 출신인 김희수 변호사가 그 역할을 하기에 적정하다는 판단을 하신 거고 인사권자의 결단인 거죠. 그리고 네. 뭐 변호인단 같은 경우에 대부분 뭐 참모진에 배치돼 있는데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참모로 쓰는 겁니다. 그건 네. 대통령의 인사권이고요. 이 사람들이 가서 잘못했다면 또 인사 검증 과정에서 도저히 그 직을 수행할 수 없는 하자가 발견됐다면 모르겠는데 일단 이 본인들의 뜻에 안 맞다고 해서 이렇게 자극적인 단어를 쓰면서 비판할 일은 아니고 네. 좀 지켜보시고 평가해도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이재명 정부의 내각 첫 번째 인사청문회 굉장히 상징적이죠. 김민석 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국민의힘은 제2의 김민석은 반드시 막겠다면서 이른바 김민석 방지법까지 발의했습니다. 이제 줄줄이 이어질 남은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 검증을 두고 단단히 벼르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의석수로 보나 아니면 대통령의 뜻에 따라 임명을 강행한다거나 할 경우에는 막을 방법은 뾰족하게 없는 그런 현실이죠. 자, 민주당은 잠시 후 국회 본회의를 열고 국무총리 인준안을 처리할 방침입니다. 오늘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준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지금의 위기 상황을 생각하면 국민의힘의 목리와 발목 잡기가 몹시 아쉽습니다. 내각을 진두지휘할 총리의 인준을 더 지체한다면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김민석 총리 후보께서 대통령을 잘 보좌해 빠르게 국정을 안정시켜 주십시오. 오늘 본회의에서 반드시 국무총리 임명 동의안을 처리해서 힘을 보태야 합니다. 국민의힘도 본회의 표결에 참여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 모든 사태가 정말 누구 때문에 벌어진 것입니까? 국정 정상화와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해 달려가는 대통령을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발목을 잡아서야 되겠습니까?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사전에 알지 못하였고 대통령이 다시 생각하시도록 최선을 다해 설득하였으며 군 동원에도 일체 관여한 사실이 없음을 계엄 사후문건에 왜 서명을 했고 왜 폐기를 하셨는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그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과 소통이 따로 있었을까요? 헌재에서는 계엄 만료하셨다고 했는데 위증하신 건가요? 국민들께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부분 소명하셨는지 좀. 내란 특검은 어제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소환했습니다. 13시간이 넘는 아주 고강도 조사를 벌였는데요. 한덕수 전 총리는 그동안 계엄을 만류했다, 나는 반대했다라고 일관되게 주장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특검은 그 반대로 의심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 결정적인 게 대통령실에 설치돼 있던 CCTV에서 지금까지 한덕수 전 총리가 주장했던 것과는 다른 해석이 가능한 장면들이 포착이 됐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보신 바와 같이 그리고 국민들이 다 아시는 바와 같이 헌재 출석했던 한덕수 전 총리는 비상계엄을 만류했고 사전에 잘 몰랐고 가담하지 않았다고 적극 부인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대통령실 확보된 CCTV에 의하면 적극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과 증거들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관련된 진술들도 확보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계엄에 대한 관여도에 있어서 단순히 방조를 넘어서 실제 그 내란죄의 중요 임무 종사자에 이를 정도의 행위 가담이 있는 게 아니냐라고 특검은 의심하고 있는 것 같고요. 어제 조사 시간이 13시간을 넘게 이 조사가 이루어졌다고 하면 단순히 그날 국무회의에서 있었던 몇 가지 사안과 CCTV에 보여진 이 장면에 대한 확인을 넘어서 그 이후에 계엄폭 문건에 대한 서명, 날인, 그 폐기 과정, 또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연락하는 과정에서 한덕수 전 총리가 이번 비상계엄 내란에 깊이 관여돼 있다는 상당한 증거와 진술이 확보돼 있는 것으로 보여져서요. 지금까지 부인했던 태도를 가지고 내란 관련된 책임을 면할 수 있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내란 특검은요, 이 비상계엄 선포 직전, 직후, 이때 열렸던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사람 또는 참석하지 않았던 사람들까지 국무위원들 전원을 소환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 시작은 안덕수 장관, 유상임 장관, 이 두 장관을 부르면서 안덕근 장관 두 사람을 부르면서 이제 시작이 됐는데요. 자, 내란 특검이 비상계엄 선포 직전에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장관까지도 불렀다. 그러니까 적극적인 가담자냐 아니냐를 국무위원 전원을 대상으로 하나씩 다 구분해 내겠다는 그런 걸로 이해하면 됩니까? 그러니까 추정컨대 아마 이제 해당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안 온 분들이 안 오게 된 이유, 그러니까 국무회의를 열겠다, 그다음 오라고 고지받을 때 어떤 안건이 어떤 것이었는지를 사전에 알았는지 알렸는지 그걸 알면서도 안 온 거에 대한 이제 법적 평가를 하겠죠. 네. 만약에 그렇다면 그다음에 안 간다 그랬으면 오라고 하면서 어떤 말을 했는지, 이런 불이익을 주겠다라든가 어떤 위협적인 언사를 했는지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국무회의를 소집한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 직권남용 혐의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자료로 쓰게 함인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국무위원들 전원을 저렇게 부르는 것은 좀 과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국무회의라는 것은 그러니까 사전에 계엄이 이게 위법한지 여부에 대해서 어떤 판단이 난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할 테니까 오라. 그러니까 설령 안건을 들었다 하더라도 국무회의에 참석해가지고 내가 적극적으로 옹호하거나 주변에 독려하거나 이런 사실이 없다 그러면 저걸 어떻게 처벌하겠습니까? 네. 저는 개인적으로 저렇게 모든 분들을 불러서 이미 이제 상당 부분은 수사가 된 상황에서 그렇게 불러가지고 하는 이유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아마 영장 검토를 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다 공개 소환하는 것 자체가 과연 적법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적절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좀 저는 이견이 있습니다. 일단은 안덕근 장관, 유상임 장관 모두 나오라고 해서 실제 조사를 했고요. 줄줄이 지금 전원 다 소환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상황이어서 특검은 어제는 김정환 전 수행실장에 이어서 계엄에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는 대통령실 관계자들을 또 줄줄이 소환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2차 소환을 앞두고 혐의를 구체화하는 과정,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과정이 아니겠냐, 이런 해석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김건희 특검도 본격적으로 속도를 내고 있죠. 김건희 여사에 대한 각종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김건희 특검팀은 오늘 첫 번째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먼저 어제 현판식 각오부터 들어보시죠. 저희 특검팀은 힘을 합치고 지혜를 모아 여러 의문에 대해 제대로 된 답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모든 수사는 법이 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이루어질 것입니다. 지나치거나 기울어지지 않도록 조심하겠습니다. 김건희 특검팀이 첫 번째 타겟으로 삼은 건 바로 삼부토건입니다. 특검은 삼부토건 주가 조작 사건을 1호로 삼았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겠죠? 김건희 특검의 수사 대상은 16가지 범죄입니다. 그중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같이 상당한 수사가 이루어졌고 공범들의 재판이 완료된 사건도 있고 경찰이나 검찰에서 이미 상당히 수사가 진행된 사건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삼부토건 주가 조작 사건 같은 경우는 아직
들여다보지 않은 사건이지만 사건의 중요성은 굉장히 큽니다. 실제 단순하게 주가 조작을 넘어서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관련된 사건이기도 해서 실제 사건의 중요도로 따지면 16개 중에 몇 손가락 안에 꼽을 정도의 중요 사건이기 때문에 수사의 속도라든가 사건의 중요도를 고려해서 아마 삼부토건 주가 조작 사건을 먼저 수사를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경제를 부탁해 오늘도 경제산업부의 신선미 차장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자, 신 차장, 이재명 정부 초대 인선이 이제 거의 다 마무리가 됐어요. 특징 가운데 하나가 요직의 기업인들이 기용됐습니다. 모두 몇 명이죠? 네, 장관과 대통령실 고위직으로 발탁된 사람은 모두 6명입니다. 특히 경제 라인은요, 현장 경험을 살린 기업인 출신과 정통 관료 경험을 두루 고려한 것이 특징입니다. 자, 그러면 눈에 띄는 인물들 한 명씩 좀 짚어볼까요? 네, 먼저 대통령실부터 좀 보면요. 김용범 정책실장은 기재부 1차관을 지낸 관료 출신이지만 가상화폐 기업 경력으로 민간 시장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는 평이고요. 하정우 AI 미래기획수석은 네이버 클라우드 센터장을 지낸 기업인입니다. 경제관계장관회의 구성원이기도 한 국무조정실장에는 국조실 출신으로 LG 글로벌 전략개발원장을 지낸 윤창열 실장이 임명됐습니다. 또 이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는 원전기업 두산 에너빌리티 사장을 깜짝 지명했고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중소벤처기업부에도 각각 배경훈 LG AI 연구원장, 한성숙 네이버 전 대표를 발탁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전 정부와 비교하면 어떤 겁니까? 네, 기업인 출신 장관은 손에 꼽을 정도로 극소수였습니다. 인사검증, 주식 백지 신탁 문제 등으로 공직에 나서는 것을 꺼려했던 탓입니다. 노무현 정부는 진대재 정보통신부 장관 그리고 박근혜 정부 때는 김은희 여성가족부 장관이 대표적인 기업인 출신입니다. 문재인 정부에선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윤석열 정부에선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명박 정부 때는요, 대통령 본인이 기업인 출신임에도 단 한 명의 기업인 장관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이 이렇게 기업인들을 주로 발탁한 데는 다 이유가 있을 텐데요. 네, 민주당과 이 정부 관계자들 얘기를 좀 종합해 봤더니요. 지금 대통령의 머릿속은 이념을 떠나서 가시적인 성과를 내야 한다는 생각이 가득 차 있는 걸로 보입니다. 절체절명의 경제 위기 속에 국가 경쟁력을 끌어올리려면 민간 기업에서 첨단 분야를 이끈 이들의 경험과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본 겁니다. 일례로 이재명 대통령이 AI 산업을 얼마나 비중 있게 생각하는지가 이번 인사를 통해 드러났는데요. 최근 하정우를 검색하면 배우 하정우보다 대통령실 AI 미래기획수석이 먼저 나올 정도입니다. 민간 기업의 혁신 DNA가 타성에 젖은 관료주의를 타파하고 혁신과 성장을 이끌어주길 기대하면서 기업인들을 발탁한 것으로 보입니다. 신 차장, 그런데 이 기업인들이 기업에서는 맹활약을 했을지는 모르지만 공직 조직으로 온다고 해서 또 성공한다는 보장은 없단 말입니다. 맞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정통 관료 출신이 아닌 이 장관들의 경우 부처 장악력이 떨어지는 데다 관료들의 그 조직적인 저항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역대 정부에서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는 기업인 출신 장관이 별로 없습니다. 노무현 정부 당시 삼성 출신의 이 진대재 정보통신부 장관 정도인데요. 그는 이제 공직사회에 삼성 스타일을 주입해서 신선한 자극을 줬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기업인 출신 장관들이 이 관료제의 경직성을 어떻게 뚫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일단 뭐 기업인들이 대거 발탁이 된 건데 재계에서 반응은 어떻습니까? 업계에서는. 정부와 기업 간 소통 창구 역할을 할 것이다. 이런 기대가 나오는데요. 성장과 실용을 강조한 이재명 정부의 철학이 묻어난다는 반응입니다. 앞서 또 이 대통령은 취임 후 적극적으로 경제계와 소통하면서 정부 차원의 지원을 또 약속하기도 했거든요. 재계는 이번 인선과 함께 정책적 변화까지 기대하는 모습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또 경제산업부의 신선미 차장이 수고해 줬습니다.
9월부터는 법적으로 보호받는 은행 예금 한도가 1억 원으로 늘어납니다. 모바일 신분증도 일부 은행 어플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들을 오은선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오는 9월 1일부터 예금 보호 한도가 1억 원으로 상향됩니다. 예금 보호 한도는 돈을 맡겨둔 금융사가 파산하더라도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금액을 말합니다. 기존에는 원금과 이자를 합쳐 5천만 원이었는데 24년 만에 2배로 오른 겁니다. 은행, 보험, 증권사뿐 아니라 농협,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 예금 보호 한도도 함께 올라갑니다. 일반 예금뿐 아니라 퇴직연금, 연금저축 등도 보호가 됩니다. 이번 조치로 보호되는 예금계좌 비중 역시 100% 가까이 높아집니다. 여러 금융사의 돈을 나눠 관리했던 소비자들은 목돈 관리가 한결 편리해졌습니다. 한 은행에 여러 계좌를 가진 경우 1억 원 초과분은 보호받지 못합니다. 반면 한도 내에 여러 은행에 나눠 넣은 경우 총액이 1억 원을 넘어도 모두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1억이나 되니까 이제 좀 안심하고 예금이나 적금을 이제 은행에 넣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수영장이나 헬스장 이용료에도 신용카드 소득 공제 30%가 적용되고 양육비 선지급제도 도입됐습니다. 모바일 신분증은 이달 중부터 네이버나 카카오뱅크 등 일부 은행 어플에서도 발급받아 사용이 가능해집니다. 채널A 뉴스 오은선입니다. 이건 또 어떻게 봐야 될까요? 도로 위에서 10대 청소년들이 저지른 행동입니다. 영상 보면서 설명드리죠. 흰색 승용차가 중앙선을 가로질러 불법 유턴을 합니다. 뒤에는 경찰차가 쫓고 있는데요. 이를 본 트럭 한 대가 도주 차량을 막아섭니다. 그러자 승용차에서 10대 남자아이들이 뛰어나오는데요. 운전자가 없는 이 승용차 그대로 앞에 있던 트럭을 들이받습니다. 달아난 10대 아이들, 인근 주유소 직원이 막아서는데요. 그 바람에 도로 위에 넘어졌지만 벌떡 일어나 다시 또 도망칩니다. 야 튀어 이러면서 대개 차문이 다 열리고 다 도망가니까 다리를 걸어서 넘어뜨리고 경찰에도 도움을 드리려고 했던 거죠. 몸이 반응해서 잡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그냥 겁없는 10대라고 치부하기에는 정말 심각한 범죄 행위입니다. 무면허인 건 당연하고 또 저 자동차도 명의 도용으로 빌린 거라고요? 그렇습니다. 이건 무모한 정도가 아니라 범죄 행위입니다. 렌터카 업체에서요, 지인 명의를 도용해서 이 렌터카를 빌린 겁니다. 신고가 접수가 됐는데 10대로 보이는 남성이 지금 차량을 운전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돼서 경찰이 바로 뒤를 쫓았습니다. 경찰차를 보자요, 불법 유턴을 하다가 트럭과 또 부딪히는 사고를 낸 겁니다. 그러면서 말 그대로 차를 버리고 함께 타고 있던 동승자, 운전자까지 차를 버리고 도주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 도주 자체도 위험천만합니다. 인근의 시민이 저지하려고 하자 또 이를 피하다가 도로에 뛰어들어 넘어지는 모습까지 보여지거든요. 다행스럽게도 일단 더 큰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지금 이 10대 청소년들 모두 붙잡힌 상태입니다. 네. 운전자는 무면허 운전 혐의로 지금 조사 진행 중입니다. 네. 일단 이 면허가 필요한 전동 킥보드를 무면허 상태로 타는 학생들도 요즘 많습니다. 이거 분명히 불법이고요. 처벌받습니다. 또 얼마 전에는 조금 전에 보신 저 10대 청소년들처럼 무면허로 렌트카를 마구 몰다가 사고 내면서 맞은편에서 오던 택시 기사님이 목숨을 잃는 일도 있었죠. 이거는 애들이 저렇게 쉽게 차를 빌릴 수 없도록 좀 조치가 강력하게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저 사안의 경우에는 그래서 아마 명의 도용을 해가지고 차를 빌린 것 같아요. 네. 근데 저는 자동차 관련된 것들이 전부 과실범으로 저희가 처벌하고 있거든요. 네. 과실범이라는 것은 실수로 한 거기 때문에 상당히 중한 결과가 발생을 해도 사고가 나서 사람이 사실 돌아가셔도 과실범으로 처벌받아서 처벌 수위가 낮아요. 아하. 그러니까 저것을 중간에 그렇다고 고의범으로 처벌하기도 법리상 어렵고 하기 때문에 네. 중과실에 따른 중간지대를 만들어서 조금 처벌 수위를 높이는 부분이 하나 있는 것이고 네. 또 하나는 이런 사고 관련해서 초고령 운전자들의 문제가 아까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예전에 보면 저희가 수동 운전에 클러치가 있고 네. 엑셀 그다음에 이제 가속기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약간의 그 가속 페달과 브레이크 페달을 나누는 것도
그런 좀 조금 제도할 필요가 있지 않았는가 이런 그렇죠. 생각이 들어요. 옛날에 수동 자동차는 클러치 잘못 조작하면 곧장 시동이 퍽 꺼져버리기 때문에 양발로 했기 때문에 그렇죠. 조금 더 헷갈리기가 어렵죠.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제도적으로 장기적 과제로 추진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너무 많아요, 저런 사고가.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자동차 사고는 또 어떻게 봐야 할까요? 정말 황당한 이 사고 소식입니다. 화면으로 이것도 설명드리겠습니다. 차량 한 대가 빠른 속도로 달리고 있는데요. 방향이 이상합니다. 역주행입니다. 중앙 분리대를 들이받고 도로에 잠시 멈춰서는데요. 지나가던 오토바이 운전자가 창문을 두드려 봐도 운전자는 내리지 않습니다. 잠시 후 결국 20대 여성 운전자가 내리는데요. 그런데 사고를 낸 사람치고는 너무나 태연스러운 모습입니다. 유유히 걸어서 현장에서 멀어지는데요. 게다가 운전자도 없는 이 빈 차량 슬슬 앞으로 가면서 시내버스를 들이받고 맙니다. 이 여성 운전자는 100m 정도 떨어진 곳에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황당한 건요, 이 여성 운전자 10분 정도 되는 시간 동안 무려 3건의 사고를 낸 거라면서요? 저렇게 유유히 걸어가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영상으로 확인한 시점 이전에요. 이미 고양시에서 승용차와 첫 번째 접촉 사고를 냈습니다. 그리고 4km 떨어진 서울 은평구까지 그대로 차를 몰고 온 겁니다. 오토바이와 중앙분리대, 버스를 잇따라 들이받은 후에 멈춘 건데 그 네. 이후의 모습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러네요. 너무 유유히 차에서 내려서요. 도로를 지나서 그대로 차를 버리고 도주하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이 간이 시약 검사상 어떤 약물이 검출되지는 않았고 음주 상태도 아닌 것으로 확인이 되었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지금 정상적이어 보이지 않는 상황이거든요. 네. 추가적으로 조사가 반드시 필요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사건 사고입니다. 전국 각지를 돌아다니면서 수십여 대의 휴대전화를 훔친 절도범이 붙잡혔습니다. 무방비하게 테이블 위에 놓여있는 휴대전화들을 노렸는데요. 영상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한 남자가 식당 안에 들어오는데요. 잠시 두리번거리는가 싶더니 업주가 자리를 비운 걸 확인하고는 충전하고 있던 휴대전화를 가지고 그대로 도망갑니다. 또 다른 식당입니다. 아까 그 남자인데요. 이번에는 손님인 척 자리에 앉았다가 직원이 음식을 가지러 간 사이 휴대전화를 훔쳐 또 달아납니다. 이번에는 주방 안쪽에 있는 사람에게 다가가서 말을 거는가 싶더니 그대로 또 휴대전화를 들고 자리를 뜹니다. 비밀번호 이용해가지고 뭐 현금을 설치하고 한 거죠. 이런 거 식당이라든지 그런데 영세 자영업자국에 가서 주인 거 바깥에 꺼내는 걸 그냥 몰래 가져오는 식으로 범행한 거예요. 금액은 2억 7천 그렇게 총액이 그렇고요. 유흥비라든지 그런 데 다 탕진한 걸로 판단하고 있어요. 휴대전화 갖다가 팔아서 돈을 벌었다? 그러기에는 너무 범죄 피해 금액이 큽니다. 2억 7천만 원 상당의 피해액인데요. 요즘 휴대전화 잃어버리면요. 그냥 전화기 한 대 잃어버리는 게 아니죠. 그 안에 들어있는 온갖 개인 정보들, 특히 금융 정보들까지 다 훔쳐가는 것이기 때문에 피해가 무지막지하게 커질 수 있습니다. 이 절도범 역시 휴대전화 속에 개인 정보들, 특히 금융 정보를 가지고 돈을 빼돌렸다면서요. 그렇죠. 요즘 휴대전화 보면은요. 케이스에 카드나 신분증도 꽂혀서 갖고 다니시는 분들 많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메모장 보면은요.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적어두는 건데 내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뭐 아이디와 비밀번호 이런 거 다 적어두시는 분들 많습니다. 그런 점을 노린 건데요. 이 가해자 수법이 악질입니다. 이미 폭행이나 사기로 전과가 27범이나 갖고 있었는데 불과 10달 전에요. 이렇게 상습절도 혐의로 복역 후에 출소한 상황이었습니다. 네. 또 범행을 저지른 건데 음식점이나 이런 소상공인분들이 운영하는 옷가게 등을 공략해서 잠시 좀 소란스러운 틈에 휴대폰만 집어서 나오는 거죠. 이렇게 하다 보니 피해자가 45명에 이르고요. 피해액이 2억 7천만 원 상당이나 달았다고 합니다. 네. 이 사건에 근데 특징이 있습니다. 특정 연령층들이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습관을 악용해서 범행을 저질렀다는 건데요. 주로 50대 이상의 중장년층들이 그 타겟이었다는 겁니다. 깜짝 놀랐죠. 내 휴대폰 하고 나니까 벌써 없어져 버렸어. 떨려가지고
놀라가지고 말을 할 수가 없고 울고 다녔다니까. 나는 당황하니까 아무것도 이 머릿속에 기억이 하나도 안 나는 거야. 내 양쪽 통장에서 인출해갔지, 카드사에서 현금 서비스를 받아갔지. 가게를 그날 또 못했잖아. 꼬박 3일에 장사를 못하고 울고 다니면서. 휴대폰에 주민등록이 있었지, 운전면허증 있지, 카드 2개, 3개 있었지. 자, 그러니까 중장년층, 특히 50대 이상의 사용자들이 이 전화기 뒷면에 신용카드 꽂고 다니시는 분들 많아요. 그리고 심지어 저도 이 안에 신용정보들 다 들어있거든요. 근데 까먹을 것 같아서 메모장에 좀 적어놓기도 합니다, 저도. 근데 이게 다 범행 대상이라는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전철 같은 거 타보면 중장년층 분들의 경우에는 휴대전화가 주로 지갑 겸용 같이 있어요. 케이스하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휴대전화 관련된 뭐 카드도 있지만 주민증 이렇게 비밀번호를 저희가 만드는 여러 가지 정보들이 다 들어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걸 갖고 가게 되면 사실 현금을 갖고 가는 그런 꼴이 되는 건데 저는 의아한 것이 저 사람이 전혀 그 얼굴을 가리고 있질 않아요. 그 부분도 되게 특이한 부분이고 20대인데 전과 27범이라는 소리잖아요. 보통 전과라는 것은 6개월 정도가 지나야 한 번 이렇게 처벌되고 그 형이 끝날 텐데 어떻게 27범씩 됐는지도 그것도 좀 의아하고. 개인적으로 여러분께 말씀드릴 것은 개인정보 같은 경우에 중요한 부분은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 네, 알겠습니다. 손님들이 휴게소 식당에서 맛있게 식사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갑자기 흰색 SUV 차량이 유리벽을 뚫고 안으로 돌진합니다. 자, 이 SUV 차량은 배식대를 들이받고 나서야 안쪽으로 다 와서 멈췄는데요. 순식간에 사람들을 덮치면서 휴게소 식당은 정말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자, 부딪혀서 쓰러진 손님들 몸을 일으키지도 못하고 충격에 빠진 상황이었는데요. 자, 일단 목격자들의 목소리 들어보시죠. 오전 11시쯤이니까 차에서 우웅 소리가 나서 안전바하고 부서지면서 식당 안으로 들어가는 걸 직접 봤습니다. 몇 초 뒤에 사람들 비명소리하고 악셀레이터를 아주 길게 밟아야 하는 소리, RPM 올라가는 소리가 많이 들렸어요. 그때가 점심시간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사람 좀 있었을 것 같아요. 그야말로 날벼락 같은 일인데 우웅 하는 소리가 들렸다 하면 제일 먼저 우리가 떠오르는 건 급발진 이런 게 떠오르거든요. 사고 조사가 아직은 잘 안 됐겠지만 일단 확인된 건 뭡니까? 이 80대 여성 운전자는요. 지금 이 주차를 하려다가 엑셀과 브레이크를 흔들어서 잘못 밟았다라고 지금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사고 원인은 좀 더 확인이 필요하겠지만 현재로서는 이제 엑셀을 과실로 잘못 밟은 상황으로 보여지고요. 말 그대로 지금 식사를 하고 있는 이 휴게소 안으로 그대로 돌진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을 치고 거의 주방까지 차가 들어와 있는 모습이 확인이 됩니다. 시민 10명이 부상을 입었는데요. 이 중 5명은 국내에 거주하고 있던 외국인이었습니다. 생명의 지장은 없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지만 크고 작은 부상 때문에 지금 병원에서 치료 중인 상황입니다. 이게 부주의에 의해서 사고가 나을 경우에 자동차에 의한 사고는 큰 피해를 보기 마련입니다. 자, 다음 사건 사고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휴가철이 이제 다가오면서 산으로 계곡으로 떠나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이맘때면 심심치 않게 들려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슬기 잡다가 변을 당했다 이런 건데요. 올해도 2달 사이에 사망자가 벌써 4명이 발생했습니다. 다슬기는 보통 얕은 물가에서 잡지 않나? 근데 뭐가 위험하지 싶은데요. 왜 이렇게 자주 사고가 나는지 전문가가 알려드립니다. 갑자기 밑에 언덕이라고 할까요? 뚝 떨어지다 보면 그쪽에는 물살이 세거든요. 그래서 이제 갑자기 이제 당황해서 사망하는 케이스도 있고, 또 하나는 좀 욕심을 내서 큰 바위 같은 데 들어가서 하다가 거기 이제 소용돌이가 친단 말이에요. 거기서 못 빠져나오는 경우, 물이 그냥 뭐 상류에서 물이 내려오니까 갑자기 이제 떠내려가는 경우도 있죠. 그러니까 다슬기를 잡다 보니까 주위 환경 같은 경우는 전혀 생각을 안 하고 이제 그러다 변을 당하는 그런 케이스가 많죠. 그러니까 다슬기만 보고 가다가 이게 수영장 바닥이 아니잖아요. 어디는 푹 꺼지고 그런 걸 미처 생각 못하고 변을 당하는 경우다. 그거 말고도 주의할 점이 좀 있죠. 그렇죠. 원칙적으로는 구명조끼를 입고 있는 게 안전할 것 같고요. 그리고 2 이상이 동행을 해야지 1명이 사고가 나도 빠르게 신고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밤에는 시야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가급적 채취를 자제하는 것이 좋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명심하십시오.